좋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이어서 미니진 얘기 마저 할 건데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미니진 뭐였죠, 누룽지님? 주식 회사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기획보다 경영이 너무 더 우선시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게 결국 진짜 자본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어느 순간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아세요?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거는 월에 500이래요. 맞아, 들었어.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에 500이 넘어가면 사람이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인정 욕구. 그래서 주식 회사에 상장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은 자연스러운 어떤 본능이라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처음이야 어떤 회사들이 기획에 참신해서 뭐 서비스가 좋아서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내 제품 써주는 한 명만 있어도 행복했다면 나중에는 이 한 명이 10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기획도 한 개 나오던 게 2개 나와야 되고 100만 원짜리 규모가 1000만 원이 돼야 되고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명이 필요하던 게 10명이 필요해지고 점점 인원들 많아지고 리소스가 많아지면서 이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전문 경영인을 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우선이냐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언제나 경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확히는 뭐가 우선이냐라기보다 그 시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제나 경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업을 원데이 투데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적인 구조를 초장에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개고생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영은 늘 전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기획만으로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성장의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하면은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이 돈의 논리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의 규모가 커져야지만이 생존 가능한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나 어떤 생산하는 어떤 물건의 퀄리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주된 운영을 했다고 치면 이제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이 자본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된 권력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본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된다면 이 자본을 관리하고 어떻게 굴릴 것인가 결국 이제 자본의 어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발언권을 얻게 되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결국 근데 그런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럼 이렇게 성장 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꼭 성장을 꼭 해야 되냐? 규모를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진짜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얘기해서 요즘에는 좀 이제 없어지고 있는 요즘엔 좀 줄어든 추세인데 스타트업은 한 2, 3년까지는 적자 보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계속 내는데 사실 적자를 보는 이유는 뭐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 안 벌린다.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선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뭐 예전 당근이나 뭐 배민 좀 아니까리하고 컬리나 쿠팡 같은 것도 지금 흑자 전환했죠. 근데 한동안 적자였고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돈이 안 된다라기보다 당근은 진짜 돈이 안 됐지. 거긴 BM이 없었지. 거기는 BM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컬리나 쿠팡 같은 데는 돈이 되는데 그 돈을 고지고대로 성장하는 데 때려 박았기 때문에 좀 적자가 난 케이스라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는 꼭 성장을 해야 되냐, 나는 왜 그냥 나한테 달에 한 500만 원 돈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유지하려면 성장을 해야 돼. 맞아. 그래서 왜 이런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고 도태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 지향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라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라고 해도 경영이 기획만큼이나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좀 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에서도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수렴돼서 그게 경영하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지금의 주식 회사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나중에 꿈꾼다고 해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누룽지 씨가 말한 경영이 그거 같아. 이렇게 자본의 어떤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만이 경영이 아니라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하고 일정 정도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경영이라고 네.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래도 달라지게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회사에서 사실 힘든 그쵸. 구조고, 그쵸. 이게 회사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 근로자들은 자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 같은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대표들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 대표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걸 하고 싶어서, 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거 안 하려고 창업하는 거거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로 성장을 원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잠재적인 소비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좀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고, 저도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건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두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집단인 정말 동질 집단, 완전 동일한 사람들, 생각도 비슷하고 인구 통계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고, 하나의 집단은 그런 게 다 달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있을 때, 초반의 성장 속도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가 훨씬 빠르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빠르게 성장해서 빠르게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J커브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초반 성장은 더디지만 나중에 쭉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장기적으로 회사가 롱런을 하고 어떤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성장을 하려면은 많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로 함께 가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말하면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려면 그런 거 차치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약간 단타 치듯이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이게 생물학적인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돌연변이들도 이 어떤 생물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들이 이 전체 생물 집단의 장기적인 생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떤 필수적인 존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배경들을 가진 집단들 내부에서 어떤 돌연변이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이 집단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되게 괜찮은 인사이트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초반에는 성장이 느릴지언정 길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들었어. 맞아. 그리고 이거 완전 딴소리인데 든 생각은 좀 역사 인식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애만을 보고 하면은 굳이 장기적인 성장을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타 치고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내 후대까지 잘 살게 하려고 하면 좀 더 느리더라도 더 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게 좋으니까 좀 그런 내가 역사 속에 있다라는 그런 역사 인식을 많은 경영자들과 기업주들이 갖게 되면 좋겠네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까? 그러면 좋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무튼 네, 그렇고요. 제가 또 가지고 오고 싶은 얘기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급주제 전환. 그러시죠. 넘어가도 하시죠. 될까요? 넘어가. 그러시죠. 그것은 바로 단월드입니다. 뭐냐면 약간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또 해드리자면 이제 민희진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급 등장한 키워드가 단월드인데요. 그게 뭐냐면 발단은 약간 민희진이 거기에 카톡 화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뉴진스 오마이갓 뮤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오마이갓 뮤비를 계속 돌려본 거죠. 그러면서 오마이갓 가사 중에 이제 단 너뿐이야 라는 걸 보면서 이거 약간 단월드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파다가 보니까 여기 하이브 단월드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견을 좀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거들과 약간 좀 과한 억측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단월드가 뭐냐면 일지 이승헌이라는 분이 창립한 종교는 주식회사예요. 단월드 자체는 주식회사인데 이게 약간 일지 이승헌 씨가 교주로 있는 종교나 다름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법인이면 법인세 내나? 법인세 낼 거예요. 그리고 그쵸. 여기 기업이라서 재무제표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단월드의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요. 좀 말씀드리자면 단월드의 2023년 매출액은 371억 원이고 그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원가를 뺀 총이익은 350억 원입니다. 궁금한데 혹시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종교법인이요? 그거는 그런 것도 왜 볼 수가 있나? 교회들도 보면은 법인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 종교법인이나 이런 걸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또 안 낸단 말이지. 기타 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기타 법인이면 종교가 포함된 건가? 업종명은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왜 체력 단련 시설이냐면 단월드가 뇌체조라는 거를 시키거든요. 뇌호흡을 할 수 있기 위한 뇌체조, 뭐 기체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네, 국선도 뭐와 관련되어서 좀 파생됐다고는 하는데 적자 기업이네요. 적자야? 네, 적자 기업인데. 적자라고요? 완전 난 흑자인. 맞아, 적자예요. 재작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네요. 왜냐면 21년에 잠깐 흑자 전환했다가 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다놀드 산하의 어떤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약간 일부러 이 회사에다 적자를 부채를 몰아주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BR 컨설팅이라는 곳과 수수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흑자로 돌아섰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BR 컨설팅 그룹에 수수료 56억 원을 줬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5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계약을 안 했으면 흑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고요. 요 다놀드에 네. 갑자기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뭐죠? 아, 그 이유는 너무 언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데 길래 이렇게 언급이 많지. 그리고 한 가지는 딱히 다놀드가 뇌체조라 하고 이러니까 딱히 종교스럽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막 그냥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종교 사이비인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네, 보셨을 때 결론은 뭐였죠? 이제 책도 보셨잖아요. 네, 저는 책을 샀습니다. 왜냐면 저 약간 탐정 빙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탐정에 빙의해서 책을 샀어요. 일지 이승헌의 상단전의 비밀이라는 책을 샀고요. 홍익몰에서 1,000원 주고 샀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이비스러워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제가 첫 페이지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아직까지 인간이 신인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석가와 예수 같은 성인도 깨달음의 경지와 참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달하였으나 어떻게 해서 신인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단전의 비밀을 통해 인간 본질의 신비를 밝히고 우주 조화와 생명 실상의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인간의 몸에 기가 있대요. 근데 그 기가 관념적으로 기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가 있어서 그 기를 활용하면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될 수 있는 기 활용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뇌체조와 뇌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제 세계관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 사이비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신이 되셨나요? 일지님이요? 일진님. 일지 이승원님은요. 네, 신이 되신 것 같아요. 신이 된 남자. 네, 신이라고 불린 남자. 그리고 제가 막 너무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일지 TV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지 TV에서 이제 일지 이승원 씨의 생애를 다룬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봤습니다. 근데 결국 뭐 어릴 적부터 좀 뭔가 매사 관심 호기심이 많으시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나중에 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다놀드와 하이브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이걸 통해 다놀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한 해 회비로 330억을 끌어내고 있잖아요. 한 해 회비로 330억을 끌어낸다는 거는 좀 엄청 큰 액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정도 당비를 거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데 일단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애초에 이렇게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다놀드 잘 모르지 않았나요? 난 알긴 알았어. 아 그래요? 네. 저 처음 알아봤어요. 아무튼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이비나 신흥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연관지어서 얘기해봅시다. 약간 저는 그 전제를 하고 얘기하자면 이 하이브와 다놀드의 연계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처음에 이제 미니진이 무당의 말을 듣는다라는 식으로 막 언플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반박하면서 이제 좀 친미니진인 사람들이 역으로 하이브를 까기 위해서 발굴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이브랑 다놀드가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놀드라는 단체는 좀 뭐랄까 좀 애매한 좀 단체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뇌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특히 이제 90년대 말에 특히 이제 세기말 감성으로 오컬트적인 문화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단이라는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고 전통적인 어떤 기수련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면서 우리가 서양 외세의 물결에 휩쓸려서 잊고 있었던 우리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라는 일단의 흐름이 있었고 그런 것의 하나로 또 다놀드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다놀드가 만들어진 지가 85년? 8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좀 일단의 민족주의적인 흐름에서 탄생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도 세기말적인 감성이 합쳐져가지고 뭔가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생겨진 것 같기도 해. 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의 뭐 3단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우치면 뭐 신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요 세기말적인 감성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구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하나의 믿음이죠. 저는 하나의 믿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이비를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간 신흥 종교라고 합시다. 네, 신흥 종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뗄게요. 뭐 윤리적으로 뭔가 부당한 걸 요구하고 뭐 성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거 일단 다 뗐을 때 그냥 신흥 종교가 많다라는 이야기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선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가까운 그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거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개인의 어떤 믿음,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은 정신병이고 그것이 집단이 될 때 종교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이게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사실 그것이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로 분류되거나 아니면은 정통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흐름의 문제, 어떤 세력의 문제,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걸 썩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왜 우리나라에 신흥 종교가 맞냐라고 하면 결국 종교가 탄생하게 된 어떤 이유를 먼저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는 결국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저건 뭐지? 불이라는 건 뭐지? 왜 생긴 거지? 여자는 왜 임신을 하는 거지? 왜 하루는 낮과 밤이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결국 인간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신앙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거 제가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신흥 종교가 많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맞다면 우리나라에 유독 불안 지수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불안이 많은 이유? 저는 지정학적 이유도 한몫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 항상 외세의 침공을 많이 받았었고 삼면이 바다고 좌로는 중국, 더 올라가면 러시아, 옆으로 가면은 일본이 항상 그리고 그 어떤 약간 그 꼭 우리나라에서 얘네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이 중국 가려면은 우리나라 거쳐야 되고 중국이 일본 가려면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인 불안함이 우리나라에 좀 깔려 있지 않았을까가 첫째고 좀 요즘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독일에 갔다가 놀랐었던 게 독일 사람들은 핸드폰을 진짜 옛날 걸 쓰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유독
최신 폰, 최신 뭐, 최신 어쩌고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어떤 남들의 시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그런 게 결국 남들 시선에 대해서 더 예민한 게 결국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지금 아이폰 이거 최신 폰인데 최신 폰을 안 쓰면 불안하고 뭔가 주류에 섞이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 있는 것 같고 더 들어가면 어떤 박정희 때의 열등감 나는 우리나라의 열등감을 잘 그 사람이 부추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성장 근데 빠르게 성장이라는 건 결국에 남들보다 더 잘나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지변에 깔려있는 어떤 열등감들도 어떤 종교가 탄생하는데 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박정희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나서 되게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되게 민족주의적인 걸 되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순신 장군을 되게 이제 강조하고 뭐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단일 민족 서사를 강화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막 역사적으로 되게 뭐 그 하나 이슈가 됐던 게 혹시 환단곡이라는 책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거가 이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박정희 때부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이 책에도 제가 잠깐 이 가지고 온 이 상단전의 비밀 이 책 보니까 여기 막 천부경이 어쩌고 막 뭐 단군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어떤 민족 신흥 종교에 한정지어서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좀 반응 좀 됐던 계기가 박정희 시대 때부터 강조됐던 민족주의적인 흐름에서 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네. 맞아요. 좀 한 가지 또 제 생각은 좀 역사가 약간은 단절된 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있고 나서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게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과거를 찾는 과정에서 좀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제가 최근에 혼자 계속 생각하다가 생각한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철학과 뭔가 사회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나 좀 뭔가 유물론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유물론적인 관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걸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약간 뭐 마르크스 좋아하니? 너 빨갱이니?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어서 이 사회의 원인을 현실에서 찾기보다 뭔가 음모론이나 뭔가 신적 존재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이비에 더 빠지는 게 아닐까. 아무튼 다들 사회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이상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옆에 있는 사입이나 옆에 있는 신흥 종교인이 그 이유는 너에게 기가 부족해서야 이런 식으로 꼬드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러냐, 근데 이건 이렇지 않냐, 저건 저렇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지고 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듣는 거지. 물론 따지고 듣는 거지만 그런 당신의 말이 내가 납득되지 않고 당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해하려는 건데, 근데 이런 거 만약에
내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나한테 따지러 든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대답을 못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 책임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사회 구조, 이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뭔가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근데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신흥 종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기타 종교에서는 대다수의 종교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상업 종교에서는 이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조상운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풀릴 겁니다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네. 상업 종교라 그랬어요? 네네. 상업? 산업. 산업? 네, 산업 종. 산업? 왜 산업 종교 이렇게 뭐 무슨 돈을 뜻이야? 이용하는 산업적인 종교다. 종교 산업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아? 아닌가? 종교 산업? 뭐 종교 산업이라는 말은 어. 종교가 산업적이란 말인 것 같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약간 네, 애매모호해가지고 네, 어떤 네. 의미로 쓴 건지 명확하게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돈벌이용 네, 네. 그 산업 유튜버. 상업 유튜버. 상업 그런 맥락으로. 상이 맞죠? 상업 어, 유튜버, 어. 상업 종교. 그런 네, 맥락. 네, 오케이. 그런 거죠. 네. 약간 이게 종교로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극우 포퓰리즘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먹고 살기가 다들 힘든데 그 원인도 사회 구조 안에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고 그걸 안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 탓을 이제 다른 약자나 소수자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건 난민 때문이야, 이건 뭐 여자 때문이야, 뭐 그렇게 성소수자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너무 명쾌하게 얘네를 혐오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뭐 사입이라 해야 되지 어떤 특정 종교나 극우 포퓰리즘이나 다 문제를 약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면에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제가 그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저는 종교를 정말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위안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 문제는 다 저 인간들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뭔가 스스로 납득하고 뭔가 합리화하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굳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약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좀 더 서 있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문제를 직시하자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 지금 그 영상 하나 올리고 구독자가 30명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독자들이 댓글을 안 달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악플이 달리는 만큼 구독자도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악플러들과 싸워주셔야 됩니다. 악플러들과 싸워주셔서 그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댓글창이 뭐 투기장을 연다라고 하는데 그 투기장에서 싸우는 것도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일 수도 있고 뭐 반대세. 건강할 수도 있고 싸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 문제 본질이나 이 사회 문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어떤 신흥 종교의 발흥이 좀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결국 이 어떤 사회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대안으로 종교를 찾는 건데 맞아. 뭐 진보 정치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또 해결책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종교가 발흥하게 된 건 그냥 현상적인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은 공론장을 만들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되게 교과서적인 말을 또 하게 되네요. 그리고 좀 알리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계속, 그리고 그게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는 곳에 뭐 커뮤니티랑 커뮤니티 뭐 SNS 이런 데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을. 근데 아까 네. 그 정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예수는 정치범이에요. 실제로 정치범으로서 정치범으로서 그 사형대에 올랐고 그 제자들이 원했던 것도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갈론 유다가 배신한 거나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제자들이 예수한테 실망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혁명가를 원했단 말이야. 다 때려 부수고 뒤엎고. 근데 예수는 자꾸 막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막 평화를 주러 왔다니 뭐 사랑을 얘기한다더니 뭔가 베드로가 이제 귀 잘랐을 때 칼질하지 말라 그러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는 정치 집단으로 확실히 분류가 됐었고, 그리고 정말 이전 시대, 정말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독교가 흥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 정치와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개념이 그랬죠. 모든 개념이 뭐 철학, 수학, 뭐 과학 이런 모든 것을 뗄 수가 없는 개념들이었는데 이게 자꾸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본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꾸 자본주의 이후로 자꾸 떼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리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 종교가 된 기독교에서도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정치에서도 어떤 종교가 하는 어떤 역할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계속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세계의 지배적인 위치가 되면서 재정이 분리된 사회가 됐잖아요. 헌법적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국가와 정치 권력과 이제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헌법에 박아놓은 국가도 되게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 종교들이 이제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강력한 어떤 뭐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나 자본주의 혁명 과정에서 당연히 종교 세력을 배척하는 게 어떤 당면 과제로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종교가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해. 또 포함해서 또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기보다는 갈라치고 어떤 한정짓는 데에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종교의 어떤 사회 유지 통합의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진 게 또 있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종교가 좀 더 뭐 개혁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종교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사회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를 좀 더 뭐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뭔가 갈라치고 혐오하고 뭔가 좀 더 소수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정교 분리는 좀 더 유지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딱 문제 제기한 건데 그러면은 정치가 종교한테 요구하고 종교가 변혁하는 그러니까 무슨 이전에는 어떤 우리가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했단 말이야. 어떤 정치가 종교에게 요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으로 종교가 변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독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독교의 교리 지금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정립된 기독교의 교리와 예수가 실제로 말했던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굉장히 상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A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것이 추려지고 바뀌는 부분은 바뀌면서 그 사회에 맞는 모습으로 뭐라고 하죠? 로컬라이징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니네는 이러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라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결국 종교는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정치도 더욱더 그런 모습밖에 보일 수 없고 그러니까 정치가 쉬워 종교가 쉬워? 종교가 쉬우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정치가 제 역할을 했으면 종교로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크게 동감은 안 되고 오히려 같이 갔어야 됐다. 근데 지금은 저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좋아해서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되게 마음에 싫어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 같아. 그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맞아. 세상 것들이 내가 세상 것들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이거는 비단 종교와 정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닐라님의 제기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 해서 정치가 종교에 별로 개입을 많이 안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좀 더 자기들끼리 탈정치화되고 자기들끼리 뭔가 좀 더 끈끈해지고 고립되는 게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종교는 정치에 개입을 꽤 하거든요. 막 차별금지법 같은 거 하면은 엄청 반대하고 이번에 김건희 그것도 이제 그것도 종교에서 아니 목사님 맞네. 기울백 주신 분도 어. 목사님이었던 것 같고 정치에 꽤 종교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 정치는 종교에 개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솔직히 양당은 저는 그럴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종교가 정치의 그 지지 세력이니까. 근데 진보 정치라면 어차피 종교가 뭔가 신흥 종교나 좀 극우적인 뭔가 계열의 기독교 뭔가 그런 거 믿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진보 정치와 함께 가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개혁적으로 종교에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그리고 뭐 소위 사이비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의 진보 정치가 좀 더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물론 분리돼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그거에 대해 너무 무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오해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잡고 가면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무슨 뭐 종교인이 뭐 정치에 개입하고 뭐 기도를 해보고 뭐 판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좀 막 이런 뭔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될지는 저도 정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토론회라도 좀 열어서 좀 교류하는 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새는 이 교회 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네. 종교인 납세였단 과세? 말이에요. 과세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뭐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후로 들리는 얘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종교인은 여전히 그래서 기타 소득세로 잡히나 그럴 거예요. 종교인의 소득은. 근데 여전히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물론 이거는 종교의 원인이 더 크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근로세를 내고 있지 않고 기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음.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보 정치에서 이슈화하고 약간 의제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은 교회를 떠올리고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대형 교회를 떠올려서 사실 반대라는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대형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과 개수로 치면 대형 교회 속하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다시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그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그분들과 연합할 수 있는 과정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설득하는 과정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서 따박따박 사대보험 나오고 뭐 되고 뭐 되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음.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만 아니면 다들 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헌금이 그게 된대요. 헌금 뭐 기부금융 수준이 세액공제. 되죠. 예, 아. 세액공제인지 기부금융수준인지 그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 좀 더 혁신적인 것도 가능하지 않을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러고요. 약간 저는 네. 아까 처음에 처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교 분리가 확실히 되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우리 많은 예들 있잖아요. 정광훈 아저씨라든지 네네. 그 사람 목사라고 부르기 싫은데 뭐 저기 또 큰 교회 어디냐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라든지 그런 대형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이 난 사회적으로 해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한 거고 노룡진님이나 백우님이 얘기하신 맥락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배제해버리면, 그러니까 배제 당한 상태에서 헛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치의 어떤 장으로 불려들어서 이 안에서 뭐 받아들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교정을 하고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완전 동의하는 편인 게 그 약간 최근에 권김현영 쌤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이 난 건데 페미니즘이 리부트되고 페미니즘이 되게 주요한 의제였을 때 그 당시 약간 전략 중에 하나가 완전한 안티 페미니스트와는 그냥 토론회에 완전한 안티 페미니스트가 섭외가 되면 그냥 안 가겠다고 보이콧 선언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들이 그들만의 새로운 그냥 세계관과 논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세력화를 하고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재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공론장에서 만나야 됐었지 않나 이런 돌이켜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좀 얘네는 이상하니까 배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제 완전히 극우화 되거나 사이비화 되거나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뭐든. 나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둥글다예요? 둥글다였나? 평평하다 아니고? 평평하다. 맞아. 네. 그 지평설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구 평평설. 그 사람들 관련된 내용의 다큐멘터리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을 막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미에 어떤 과학자 토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어떤 한 과학자분이 이 지평설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훌륭한 과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뭔가 도달하는 지점이 이상할 뿐이지 이 사람들을 자꾸 논의해서 배제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욱더 뭔가 자기네들의 믿음을 스스로 어. 강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 사회가 이 사람들을 좀 더 품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네. 맞아. 약간 우리도 약간 좀 더 뭔가 아까 이제 누룽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페미니스트인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뭔가 좀 더 사회 참여적이고 종교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종교에서 좋은 거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소위 말하는 뭐 여의도 성북원교회 이런 데서도 뭐 봉사도 되게 많이 하시고. 많이 하죠. 맞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교회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저희 또래들이 많았고 전 일요일마다 점심을 줬거든요. 아 맛있지. 근데 저는 초등학생 때 헌금을 교회를 한 거의 한 6, 7년 다니면서 헌금을 총 합쳐서 2만 원도 안 한 것 같거든요. 혼자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다니면서 더 그럴 수 있었긴 한데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리고 어르신들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늘 밥을 차려주시고 물론 그거는 좀 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창구로서 교회가 잘 역할을 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결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좀 완전 분리하고 배제하고 그런 건 좀 정치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로 들어오면 그분들 뭐 극우 쪽으로 가겠죠. 극우 세력에서 또 진보 정당과 또 토론할 부분들이 있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광훈과 토론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근데 사실 또 나의 어떤 편견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적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뭐 윤석열이랑은 토론이 됩니까? 네. 그거는 뭐 사실 극우 세력들과는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맞아. 저거긴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세계관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도 이들의 세계관이 대체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 고등학생 때 생물학 쌤이 진화생물학 믿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화생물학 책이 있으시다 해서 너무 궁금해서 받아서 봤는데 그 논리를 아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동의를 안 할 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반박하는 논리를 저희가 발굴을 하든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했던 방향대로 얘기가 진행된 게 맞나요? 지금요? 모르겠네요. 그냥 얘기를 그냥 막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단월드 같으면은 하이브와 관련성은 저는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긴 한데 좀 무섭기도 하고 아니 이미 단어들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그걸 다 감수하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이제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나 이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장하고요. 아니 근데 이 신흥 종교들이 자신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연계성을 만드는 건 되게 다분히 있는 일이라 맞아. 뭐 특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하다못해 이제 그 신문 중에 천지일보라고 있잖아요. 거기 맞아요. 신천지 거의 기관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보면은 신천지 집회하거나 할 때 막 기성 정치인들 막 축사하고 막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신천지와 엄청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신천지의 가치를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보기에는 그죠. 억측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음모론들을 좀 지양할 필요는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들은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제 정치와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가치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뭔가 정교 분리의 차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주된 그죠. 논지였던 것 같아. 저는 사실 뭐 단월드랑 하이브랑
연관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입장이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옛날 그 박근혜 최순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뭐 이번에 뭐 모든 그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종교랑 엮여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무슨 진짜 비윤리적인 어떤 단체만 아니면 뭐 연관이 돼 있으면 어떻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주류 소위 공인된 주류 종교가 아닌 종교들은 다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로 평가절하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 원불교도 막 뭐 약간 사이비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사실 기성 교회에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이비를 사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관심 있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분노하는 사람들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잖아요. 뭐 아닌 사람도 물론 분노 많이 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사이비 프레임은 저는 사실 교회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예, 일반적인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뭐 식인을 하는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식인이나 뭔가 성범 근데 뭐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닌 게 그런 거는 뭐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연루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단월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있나요? 없죠.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있어도 뭐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음. 뭔가 증언 같은 거는 있는데 그게 그래서 어떤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나가 정확하게는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그때야 문제의 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는 이상한 종교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시선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사이비라는 뜻이 긴데 아닌데 긴 척하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는 거는 종교가 아닌데 얘들은 종교인 척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기성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을 니들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어떤 주장하기 위한 어떤 가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단어인 것 같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권력 구조적인 워딩이어서 뭐 사이비, 이단 이런 말을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성 종교의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기성 종교보다 소위 말하는 사이비와 이단을 더욱 싫어하긴 해요. 그 사회적인 저도 해악이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는데. 아, 근데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라는 규정 그 말 자체가 음, 교회들의 입장에서 너는 종교가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그래서 뭐 삼육재단이라든지 통일교 통일교는 사실 문제될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통일교도 약간 좀 이상하지. 근데 거기서 뭐 성적인 걸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없지 않나? 뭐 통일교 아니 뭐 구원파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순전히 정말 교리가 기성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 취급, 사이비 취급 받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근데 별로 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걸 좀 그 심리를 자극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구원파, 휴거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자극하고 그래서 솔직히 기독교도 일부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곧 뭐 지옥 저 초등학생 때 다녔을 때 지옥에 대한 영상을 막 보여줘요. 지옥을 형상화한 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죽으면 이런 데 간다. 무섭지?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그런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현실을 내세에 맞춰서 살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누룽주님이 어렸을 때 그 6,7년 다닌 교회 기억이 굉장히 좋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왜 그 어떤 구원파가 말한 어떤 휴거의 날, 종말의 날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제가 다녔던데 근데 거긴 안 그래. 가 조금 덜 했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다룬 적이 없는데 음. 제가 사실 아는 분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요한계시록만 보여줘 나한테. 만날 때마다 요한계시록 보여주면서 난 근데 교회를 6, 7년 다녔는데 요한계시록 부분을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고 이렇단 말이야 무섭다 막 이러긴 했는데 여튼 좀 별로 저 그렇게 막 두려움을 자극해서 기독교 믿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거. 그래서 결국에 하라는 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 더 발붙여야 되고 그런 방식. 저는 별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비단 구원파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기독교가 사실은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 아까 말한 뭐 세상과 분리되어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저희 이야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번 두 회차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하면 우선 누룽지님부터 하세요. 저부터요? 왜?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누룽지님의 하차 소식에 관해서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그럼 먼저 그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이 약간 정규 방송인으로서는 마지막이고요. 약간 객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 자주 못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일들이 겹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방송에 좀 열심히 참여하려고 자료조사도 조금 하고 책도 사고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 단월드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하이브 미니진 사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정말 아쉽네요. 하지만 두 분이 계속 이런 좋은 방송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또 만날 일이 있겠죠. 그쵸? 저희가 사이즈를 키워서 네. 이제 나 좀 껴주세요 할 수 있게 나 그래도 같이 나 초기 멤버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되셨나요? 네. 전 이어서 얘기하면 일단 저번 방송을 둘이 했다가 셋이 하니까 확실히 호흡 면에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요즘 막 도파민 이런 게 막 떠들고 나오잖아요.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게 꼭 어떤 게임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모르던 얘기 좀 참신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때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는 얘기 들으면 졸린 이유가 이제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런 거고 모르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느룽지님이 저한테 좀 도파민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20대 여성과 이야기할 기회가 그리고 20대 여성 페미니스트와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주제를 갖고 오시는 거나 아니면은 뭐 뻔한 주제여도 다루는 이야기들이 좀 제가 나는 사실 되게 진보적 참신한 쪽으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좀 뭔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좀 도움이 됐었고 앞으로도 오며 가며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뻔한 얘기만 하는 바닐라로서 누룽지님이 하차하시는 소식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뭐 오다 가다 또 만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일부러 제가 약간 토크 지분을 약간 줄인 게 있어요. 이제 누룽지님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엄청 좀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토크 지분을 좀 줄였고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누룽지님이 되게 제일 뭔가 말씀도 잘하시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미니진 씨와의 어떤 하이브의 어떤 이 분쟁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방송들 쭉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제는
아마 최상병 상병 얘기를 할수 있을 것 얘기를 같은데. 할 것 같고 이것도 이슈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 초반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만하면 분노하지 않는 한국 남자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로서 이 얘기 한번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요 주제에 여성 패널이 꼭 있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성 패널은 뭐 따로 구해봐도 되고 네. 뭐 한번 그러면은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제발 궁금하신 것 좀 자꾸 싸우지 마시고 근데 댓글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없긴 해. 네, 자꾸가 우리의 그러니까 좀 읽을 가치가 있는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매번 계속 보거든요. 댓글 뭐 달리는지. 근데 좀 영양가 있는 댓글을 달면 저희 방송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